국경이 무너지는 것 같고 범죄율이 올라가는 것 같고 실제 제가 얘기 드린 건 팩트를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유권자들의 인식. 이제 그런 점에서 강한 자를 원하죠. 그래서 강한 자가 옳은 자를 이기는 대선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쉽게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법과 질서라는 담론, 그다음에 경제 이런 담론에서 트럼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선 안 그래도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히 누가 유리한 건가?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것부터 여쭤보면 이제 해리스가 전반적인 인지도라든가 인기라고 할까요? 그건 대중적으로는 더 지금은 높은데 결국 미국은 간접선거니까 경합지에서 누가 이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경합지를 치면 트럼프가 유리하다. 요런 썰을 들었는데 요건 팩트인가요? 그거는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얘기죠. 아, 네. 질문이 감사한 게 네. 보통은 저희가 이제 미국 정치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네. 전문가분들을 만나 뵙거나 아니면 일반 시민분들을 만나 뵐 때 첫 질문이 누가 이기느냐. 아. 근데 김 작가님이 고맙게도 현재 시점에서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결국은 대답해야 되는. 네. 현재 시점에서는 누구도 다 하나의 추측이지만 저는 해리스가 박빙으로 우위다. 흥미로운 게 지금 경합주 얘기를 잘 하신 게 지금 여론조사가들이 미국 내에서 다들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즈 조사가 이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은 지금 여론조사가들이 최종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전국조사에서 해리스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질 않아요. 심지어 뉴욕타임즈 시에나 조사가 상당히 신뢰성이 좀 있는 편입니다. 심지어 그 조사에서는 네. 그러니까 토론에서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47대 47 동률. 그러니까 전국조사에서 47대 47일 동률이란 의미는 기존의 교과서대로 하면 해리스는 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캘리포니아나 인구가 많은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는가가 승부가 나는데 전국적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항상 우위를 차지해도 경합주에서는 훨씬 더 우위가 줄어드는 게 교과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최소한 뉴욕타임즈 조사에서는 47대 47 전국적 조사에서 동률. 그럼 진단 얘기거든요. 그런데 경합주에서 특히 경합주 중에 경합주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 펜실베니아에서는 4% 정도 놀랍게도 우위를 차지하는 해리스가. 해리스가. 그걸로만 봤을 때는 해리스 입장에서는 청신호이다. 현재 시점에선. 왜냐하면 펜실베니아가 중요하니까. 지금 경합주가 그럼 어디가 정확하게 있는 거죠? 흔히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경합주는 뭐 이번에도 기본적인 경합주의 핵심은 이 오데호, 미국의 북동부 쪽에 오데호라고 있잖아요. 그레이트 레이크. 그 오데호 주변에 이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한국에도 뭐 미국 대선은 세계 대선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교양 상식 용어처럼 돼버린 블루월, 그러니까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그러니까 요 세 가지에서 누가 이기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해리스에게 청신호가 켜진 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 블루월에서도 다 이기지 못하는데 해리스가 조사에 따라 다른데 좀 이 블루월에서 바이든보다는 박빙 리드, 물론 오차 범위 내지만 특히 펜실베니아에선 좀 우위를 차지하는. 펜실베니아가 백인이 많아서 보통 공화당이 우위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해리스가 보험을 들 만한 상황까지도 생겨서 그 보험을 들 만한 상황이 블루월 말고 여기서 설령 펜실베니아에서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남부에서 일부 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게 이제 상당히 해리스에게는 좋은 신호이다. 조지아라든지 이런 데서 심지어 2008년에 오바마라는 어마어마한 돌풍이 일어났던 노스캐롤라이나. 하지만 그 이후로 민주당이 결코 가져올 수 없는 주. 여기서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또 이것에 엑스맨들이 공화당 분들이 엄청나게 여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지사 선거에 나오신 분이 한국에도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사건일 텐데 현 부지사 흑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여기 말씀 담기도 좀 뭐한 그 사이트에서 뭐 본인이 뭐 노예제가 부활되면 나도 노예 몇 개 좀 살까? 뭐 이런 거의 무슨 상상할 수 없는 멘트로 지금 그 엑스맨들이 사실상 해리스의 선거를 도와주고 있는. 이게 단지 노스캐롤라이나 이슈가 아니라 이제 트럼프의 부통령 반스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극단적이고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안 좋은 스캔들이 지금 트럼프에게 계속 생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노스캐롤라이나를 해리스가 가져온다. 그러면 뭐 낙승이죠.
아니 근데 사실 저는 뭐 이런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대부분 사람도 뭐 일반적으로 미국 정치가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잖아요. 대통령이 돼야 대통령 이름 정도 알지 부통령 이름까지 사실 잘 모르는데 해리스가 이제 현재 올 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분, 그리고 부통령이 그렇게 잘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게 인기가 높아진 거죠? 그게 이제 이번 대선이 끝나면 저희 이제 학자들이 엄청난 분석을 해봐야 될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집권 정당이고 한국식으로 따지면은 그리고 뭐 경제라든지 이민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별로 미국 유권자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지도 않고 이런 100%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에 비유하냐면은 미국의 선거는 두 가지 이렇게 좀 약간 학문적으로 오늘 얘기를 안 하고 약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선거에서 누가 이기는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우리 거실에 누구를 초대해서 편하게 대화를 하고 싶은가. 혹은 뭐 거실이 아니면 펍에, 우리 식으로 얘기한 호프집에. 이전에는 압도적으로 트럼프죠. 본인이 약간 진보적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좀 교장 선생님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맥주집에 가지는 않잖아요. 쉽진 않죠. 뭐 예를 들어서 힐러리 여사 지성주의자죠. 힐러리 여사한테 호프집에 가서 또 강의를 들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프집에 저랑 가는 게 좋으십니까? 김 작가님이랑 가시는 게. 당연히 제가 좀 더 그건 뭐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선거라는 게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인생에 가깝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느 친구와 누구와 여행을 가느냐, 누구와 호프집에 가느냐 같은 게 사실은 학자들의 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데서 더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게 한국에는 잘 안 알려진 포인트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문화적으로 누가 더 쿨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쿨하다, 힙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한국에서 이제 쓰잖아요. 대선이라는 게 김 작가님 프로나 보통 한국의 유튜브들이 경제 프로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경제 프로를 하는 분들은 주로 뭐 인플레이션, 실업률 이런 거에만 주목하시는데 중요해요. 근데 그걸로 대선을 그것만으로 예측하면 반드시 틀리게 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건 이번 대선에서 누구의 브랜드가 훨씬 더 쿨한 브랜드이냐. 누구의 콘서트에 가고 싶냐. 심지어 뭐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와 해리스의 콘서트. 콘서트라는 게 여기서 이제 유세 캠페인 혹은 트럼프의 캠페인. 이 중에서 어느 거에 가고 싶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학문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리스가 바이든과 달리 문화적 현상이 됐어요. 좀 더 쿨한 브랜드라는 게 현재 미국에서 특히 청년층, 밀레니얼 세대, G세대 이런 청년층한테 쿨한 브랜드라는 건 좀 더 다원적이고 LGBTQ 뭐 이런 이슈들 좀 더 소수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좀 더 어떤 이 미국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이고 캘리포니아 드림, 아메리칸 드림 이런 이미지들 이제 해리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예요. 바이든을 생각했을 때 미국의 낙관주의가 잘 안 그려지거든요. 역동성이 없잖아요. 그건 세대적인 특성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경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가 나와 더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떠한 문화적 현상이 지금 미국의 새로운 주류로 떠오르느냐.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보셔도 매우 재미있는 선거가 되실 겁니다. 그런 프레임. 근데 사실 몇 달 뭐 오래된 것도 아니죠. 뭐 몇 달 전만 해도 트럼프 피격 사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플리처상을 받은 분이 그 사진이 너무 임팩트 있게 잘 찍혀서 막 퍼지면서 이제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건 뭐 트럼프 당선은 그냥 확실하다. 막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단 말이죠. 너무나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살아남았고 그게 딱 기록으로 남았으니까. 근데 그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차갑게 식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신기한데 이건 진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그 누가 이길 것인가를 안 물어봐서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큰 오해가 제가 그 오해 때문에 귀국해서 참 많이 고생했는데요. 한국에서 큰 오해가 저희 전문가들이 대선 초반에 누가 이길까를 강하게 예측하고 그 예측이 맞아야 그분이 훌륭한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오늘날 시대, 우리가 직면한 시대는 블랙스완의 시대예요. 수많은 이 혼돈의 시대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변수들이 무수히 발생하는 시대입니다. 이번 대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미국 대통령제를 전공했지만 68년 대선 이래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이걸 누가 영화로 만들면 야 그건 좀 과장이 심하다라고 할 대선이에요. 한 조그마한 짧은 시간 내에 세상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았던 현직 대통령이 그것도 경제적 업적이 좋은 대통령이 물러나셨고 암살 사건이 벌써 몇 번? 2번이나 발생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드라마틱한 상황. 그리고 인기 없는 부통령 후보가 문화적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되는 시대다. 지금 이번 대선에 누가 이길 것인가를 강하게 예측하시고 이후에 그분의 예측이 맞았다? 그건 그냥 우연히 맞는 거죠. 다만 이 시청자분들이 이런 포인트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분의 예측이 어떤 변수, 이런 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네. 라는 부분에 대한 예측이 맞는다면 그건 뭐 어느 정도 건강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일반인이 말씀처럼 대선 끝나면 또 다른 거, 그리고 주식 시장 봐야 되고요. 네. 그러면 잊어버리잖아요. 네. 대선 초기에 누가 어떤 변수에 주목했고 이런 거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저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억울하죠. 네. 그냥 사람들은 거봐 내가 I told you so. 내가 예측한 대로 트럼프가 이겼잖아. 해리스가 이겼잖아. 라는 사람만 기억하죠. 네. 그건 저희로서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 말씀하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해리스가 유리하다고 보시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해리스가 경제 약점에도 불구하고 왜 인기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거 왜 또 있나요? 방금 전에 설명은 주류의 문화적 현상에 가깝다. 미국의 신주류, 밀레니얼, G세대를 비롯해서 미국의 앞으로 역동성을 만들어가는 세대, 그들의 가치에 좀 더 부합한다. 그리고 그들이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지금 시대의 아이콘, 글로벌 아이콘의 도움으로 혹은 오프라 윙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압도적인 어떤 미디어 스타의 도움으로 이런 주류 새로운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해리스가 상당히 대선 막바지에 어떤 젊은 층이 결집하면서 여성이 결집하면서 승리 가능성도 보인다. 다만 제가 형용사를 붙여야 될 게 현재로서는. 근데 그거와 함께 또 하나가 있죠. 민주당의 오늘날 약점을 상당히 바이든에 비해서 커버하고 있다. 그게 이번 대선 초반에 제가 예측했던 게 많은 전문가들과 달랐습니다. 이번 대선 초반에 제 옛날 강연들을 그걸 다시 보실 분은 없겠지만 초반에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 경제 얘기를 할 때 저는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요. 법과 질서라는 담론에 주목하시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일찍부터. 저희 미국에서는 로우 앤 오더. 저는 오늘날 지금 세계적인 시대 정신이, 심지어 한국에서도 일부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시대 정신이 혼돈의 시대잖아요. 혼돈의 시대 우리는 뭘 원하죠? 안정을 원합니다. 네. 질서를 원하죠. 네. 누군가 질서를 잡아주기를.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경제만이 아닙니다. 법과 질서라는 시대 정신을 제가 이번 대선 초반서부터 계속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분을 교체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반드시 진다라는 센 얘기를 그때는 제가 좀 더 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세게 얘기 드렸었어요. 근데 기적처럼 교체가 됐죠. 더구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교체가 누구로 됐냐면은 검찰총장 출신의 수십 년간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온 사람인 해리스죠. 물론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 출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리스는 특히 민주당의 집토끼인 진보 진영들이 약간 곤혹스러울 정도로 때로는 법과 질서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좋은 브랜드죠. 이 법과 질서라는 시대 정신에서 트럼프에게 압도적으로 밀리는, 거의 20% 정도 밀리는 이 시대 정신을 완전히 가져올 순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5% 정도 박빙으로 가게 되면 해리스가 가지는 다른 강점을 가지고 문화적인 주류성, 낙태 이런 걸 가지고 해리스가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밑받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류 문화성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확장하고 네. 그리고 법과 질서로 방어해내고 이게 해리스가 지금 선전하고 있는 핵심 이유입니다. 바이든을 교체하지 않으면 진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제 대선 이제 토론회에서 바이든이 이제 좀 약간 노년의 그런 이제 부족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또 그런 것 화면이 나왔었는데 그 이전에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 근데 교체하지 않으면 그때는 진다고? 저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미국 민주당 내 아주 소수파, 데이비드 엑살로드 같은, 그러니까 오바마의 핵심 전략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용기 있게, 저야 지금 용기 있게 얘기해봐야 어차피 미국 민주당에선 잘 안 들으니까. 근데 데이비드 엑살로드는 민주당의 그야말로 최고의 영향력 있는 전략가거든요. 제임스 카빌과 함께. 근데 그분은 계속 얘기를 했죠. 저처럼.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이번 대선을 결정하는 시대 정신, 경제, 법과 질서 여기서 압도적으로 뒤지고 있고 세대적 역동성도 없고 네. 그 나이라는 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잖아요. 다만 약간 나이 든 층 그리고 백인 노동자층에서는 다른 민주당의 소수계 출신의 후보들보다는 주류 백인으로서 비교적 방어를 잘 해내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유리한 점이라고는 이루 찾아볼 수가 없죠. 미국이란 나라는요. 리더에 대한 기대가요. 도전자, 역동성 이게 특히 강합니다. 모든 선거에서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적 코드에 있어서 특히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선에서는 그 시대 정신이 좀 지루하고 아주 안정감 있고 지루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 대통령이 너무나 도전자로서 크게 많이 전환시켜서 그걸 그냥 부자 몸조심, 관리 정도 해야 되는 시대. 조지 시니어 부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조지 시니어 부시 88년에 교장 선생님 같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제가 6살 때라서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게 문제예요. 제가 이 10년 전에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87년 6월 항쟁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리 학생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 갑자기 그 표정을 보면서 아차 제가 이제 나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왜 같은 실수를 이렇게 반복하는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조지 W 부시나 조 바이든 같은 분의 특징이 부자 몸조심. 그냥 조그맣게 관리하는 거에 적합하지 지금 시대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건 법과 질서로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강한 리더, 전환적 리더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필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강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크게 현재의 기득권과 싸울 것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런 폭발력의 이미지를 유권자들은 지금 원하죠. 트럼프도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에 비유하냐면요. 우리 한국에 정치 전략가 중에서 정말 훌륭하신 전략가가 있습니다. 박성민 대표라고요. 박성민 대표는 공부를 저희 교수들이 긴장해야 될 정도로 책을 많이 보십니다. 근데 박성민 대표가 많은 책 속에서 터득한 것을 책으로 썼는데요. 강한 자가 옳은 자를 이긴다. 아주 탁월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저희 대학 교수들이 좀 그렇죠. 옳은 게 항상 이기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잖아요. 인생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많은 경우가 강한 자가 옳은 자를 이기죠. 근데 또 어떤 시대는 옳은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대 정신에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2020년 미국의 대선은 옳은 자가 강한 자를 이긴다. 바이든이 강한 자 트럼프를 이겼어요. 그때 유권자들은 좀 더 옳은 자를 원했던 심리인데 지금은 강한 자를 원합니다. 국경이 무너지는 것 같고 범죄율이 올라가는 것 같고 실제 제가 얘기 드린 건 팩트를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유권자들의 인식. 이제 그런 점에서 강한 자를 원하죠. 그래서 강한 자가 옳은 자를 이기는 대선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쉽게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가 옳은 자를 이기는 시대 정신에서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누구에게? 트럼프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라는 담론, 그다음에 경제 이런 담론에서 트럼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11월 5일 날 결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제가 11월 5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그 다음 날 패널로 이제 한국 방송에 나가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지난번 2020년 때도 곤혹스러웠지만 이번 대선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근데 그 끝까지가 11월 5일이 끝까지일지 한 달 후가 끝까지일지 알 수 없습니다. 궁금한 거는 혹시 이게 농담으로 들은 질문이 아니지만 바이든이고 이전엔 트럼프였잖아요. 혹시 그때 전망하신 게 맞으셨나요? 불편한 질문을 하시는데 2016년에 제가 자부심이 있는 포인트가 있고 굴욕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유학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그러니까 뉴요커는 트럼프와 많은 생을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블로이드판에 항상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타블로이드판에 저희는 뉴욕에서 유학 시절에 항상 트럼프의 스캔들을 보면서 살았죠. 그래서 트럼프를 비교적 한국에서 조금 많이 아는 편이라고 자부를 하는 편이었는데 2016년 초반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저처럼 트럼프의 돌풍, 강력한 돌풍을 예고했고 책에까지 쓴 사람은 아마 극소수였다라는 자부심. 그때 책 제목이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을 민주당을 배트맨, 공화당 트럼프를 조커, 배트맨과 조커의 싸움이다. 그리고 배트맨이 항상 조커한테 이기잖아요. 할리우드 영화니까. 근데 책에서 제가 그러나 지금 시대는 배트맨이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거를 일관되게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바꿨나요? 막바지에 그걸 못 참고 보니까 네이트 실버나 탁월한 전략가들이 힐러리의 낙승을 예고하길래 그 막바지에 그 입장을 바꿨는데 요즘 인터넷은 지우는 서비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우는 서비스에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그 굴욕스러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년에는 맞았죠. 운이 좋게도. 20년엔 제가 소수파였거든요. 20년에도. 트럼프가 이긴다고 많은 분들이 봤잖아요. 저는 바이든이 이긴다는 얘기를 조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타율이 운이 좋았고 이번 24년은 인생에서 겸손을 배웠기 때문에 끝까지 모른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해리스의 가장 큰 약점 뭐고 향후 해리스가 승리하기 위한 핵심 선거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해리스의 약점이라면 여러 가지 약점이 있겠는데요. 일단 좌충우돌. 이게 약점이죠.
그러니까 해리스 입장에서는 불가피했는데 지난 2020년 대선에 나오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20년은 진보의 시대 정신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의 시대 정신이 강했고 특히 미국의 민주당은 한국과 달리 한국은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들은 정의당에 있고 한국의 민주당은 좀 더 중도적이잖아요. 이런 구분이 있죠. 미국의 민주당은 진보와 중도가 한 집 살림, 한 지붕 세 가족입니다. 약간 공화당 성향도 있어요. 이 한 지붕 세 가족 중에서 가장 약했던 진보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어요. 그러면 대선 후보가 자연히 내부 경선에서 이기려면 진보적 목소리를 가하게 돼야죠. 네. 그래서 해리스가 그 당시는 심지어 매우 좌파적으로 들리는 버니 샌더스의 전국민 의료보험, 우리 저희 한국이 하고 있는 공적보험 있죠? 네. 이거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변명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말이 꼬였죠. 그때는 그런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말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네. 지금 유권자들한테 토론에서도 그랬었죠. 아우, 저 친구는 너무 극단이야. 너무 리버럴해.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일부 먹히죠. 무당파층들한테는. 네. 왜냐하면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건 한국에선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선 그토록 오바마가 자기의 모든 정치 자본을 다 쏟아부어서 그것도 한국식 전국민 의료보험도 아니고 공적 보험이랑 사적 보험이랑 시장 경쟁시키자. 이 얘기가 좌파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 경쟁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공화당의 민 롬니라고 하는 공화당 대선 후보의 아이디어였죠. 근데 이게 빨갱이 공약이라는 낙인을 찍으면서 오바마가 후퇴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얘기하다니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다 수습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 약간 진보로 갔던 걸 다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프래킹,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엄청난 그 민주당의 진보적 흐름, 뉴딜, 그린 뉴딜, 이거 다 뒤집고 있고, 총기, 신재생 에너지, 이런 모든 걸 뒤집고 있고, 팔레스타인 문제. 네. 이러다 보니까 일관성을 가지기가 어렵죠. 트럼프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면 남은 기간 중에서도 해리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구심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그때는 저랬다가 지금은 또 저러고 네. 저 사람은 그냥 우리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야. 그것보다는 좀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트럼프한테 막바지 그래도 찍을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해리스의 가장 큰 약점이군요. 네. 그럼 해리스 승리하기 위해 선거 전략은요? 저는 지난번 텔레비전 네. 토론에서 사실은 제가 별로 좋은 점수를 못 드렸어요. 뭐 제가 드린 점수가 중요하진 않지만 저희 교수들이 자꾸 점수로 학점을 따지려다 안 좋은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좋은 점수를 못 드립니다. 어떻게 비유를 해? 권투에 비유하면 트럼프를 엄청난 잽과 훅으로 아주 압도적 판정승을 거뒀다까지는 얘기 드릴 수 있죠. 네. 하지만 그럼 잘한 거 아닌가요? 그런 잘한 거죠. 하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무당층에서 지지율을 올리는 거잖아요. 지지층 결집은 그거 말고도 결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테일러 스위프트 가수의 지지로 결집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건 어차피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사이다 발언을 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더 강하지 선거에 무관심한 층들이 그걸 다 보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건 토론에서 얼마나 무당층 일부의 마음을 바꿨느냐가 중요한데 그 측면에서는 대성공을 거두진 못했죠. 대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이유가 본인이 과거의 말을 왔다 갔다 했던 걸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방어가 안 됐죠. 어이가 없었던 게 트럼프가 공격을 했을 때 아니 내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말을 기다렸거든요. 이번엔 메시지를 어떻게 정교하게 조정해서 나왔는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그 메시지가 안 보였어요. 그래도 데이빗 A. 플러페나 지금 미국 탑 클래스의 전략가들이 붙었기 때문에 네. 메시지를 그 세련되게 수정해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거든요. 제가 틀렸어요. 그냥 별로 안 좋은 메시지로 나온 거예요. 제가 해리스예요. 근데 프래킹, 그다음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비롯해서 질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그 노선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제가 작가님 제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그래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나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별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 사회자가 네. 팔로업 질문을 더 예리하게 할 수 있다면 아니 그건 됐고요. 당신 가치가 일관된 건 됐고요. 그런 일관된 가치 속에서 그럼 프레이킹이 변한 건 그럼 뭐가 변한 거예요? 네. 라고 계속 물어볼 수 있죠. 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지 않았고 고맙게도 엑스맨인 트럼프가 집요하게 파고들지도 않았죠. 그게 사회자도 그렇게 파고들지 않았던 건가요? 왜냐하면 토론 포맷이 그렇게 파고들 수 있는 포맷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후보자가 파고들었어야죠. 제가 트럼프였으면요. 마이크 제한 시간을 어겨가면서도 트럼프는 어겨도 다른 사람들이 어겼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해리스가 어기면 어겼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그걸 어기고 마이크가 꺼져도 됐고 네. 됐고
너 가치가 변한 건 됐고, 그건 너나 관심이 있을 테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네가 프래킹이나 이런 데서 과연 왜 바꿨는가? 라는 걸 묻고 이렇게 했으면 판정승으로 트럼프가 이겼죠. 어쨌든 지금 지난 토론에서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해리스가 더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예. 말씀하신 부분에서 해리스가 못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정승은 해리스 쪽으로 더 잘했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저도 동의하죠. 네. 저희가 이제 미국 정치에서 토론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프리즘은 뭐냐면, 그건 한국 대선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대선 토론 나중에 보실 때 키워드는 기대치 게임입니다. 기대치에서 낮은 사람이 높아지면 판정승합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 대선 토론 전에 강연이나 이럴 때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라고 비교적 아주 소수의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해리스가 토론을 굉장히 잘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대선 토론 때는 잘 못했죠. 그게요, 누구나 대선이란 무대는요, 메이저리그 부대거든요. 그리고 상대들도요, 다 중원의 고수들이에요. 그 속에서 토론을 항상 잘하긴 첫 무대니까. 근데 그 첫 무대 이후에 해리스라는 사람의 특징은요, 굉장히 자기의 오류를 치밀하게 복귀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예복습에 철저한 스타일입니다. 이 사람은. 참모들이 힘들어해요. 아주 예습복습을 살벌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토론은 일반 유권자분들은 뭐 저희 미국 폴리티컬 정키라 그럽니다. 한국말로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정치광들. 저희 정치광들은 해리스가 얼마나 토론을 잘하는지를 알거든요. 근데 그걸 뭐 일반 유권자들이 그런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니까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는 잘할 거다. 트럼프 잘 못해요. 그걸 잘 모르시는데요. 그 토론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 특징이 있는데요. 에고가 강한 사람. 나르시즘이 강한 사람은 그것만 살살 긁으면 망합니다. 사실 이 텔레비전 토론의 전략과 전술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한 시간 얘기, 근데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 기대치 게임을 관리해서 잘했다는 거지, 사실상 이번 토론의 더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 더 중요한 목적이 저희 전략가들이 봤을 땐 토론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략은 무당층들의 마음을 일부 열어야 된다. 근데 이게 저의 그냥 단순한 가설이 아닌 게 토론 이후에 몇몇의 공화당 여론조사가, 유명한 여론조사가,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의 여론조사, 특히 저희는 그것을 심층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 그러니까 포커스그룹 인터뷰가 때로는 많은 통찰을 던져주거든요. 그 두 가지 조사를 제가 쭉 분석을 해봤는데 그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결과와 저의 가설이 일치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무당층들의 아주 극히 일부만 마음을 바꿨어요. 나머지 다수는 아니 다 좋은데 그래서 도대체 뭐가 바이든과 다른지를 모르겠다.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바이든과 차별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구체적 계획이 없다. 이런 건 앞으로 남은 기간에 해리스에겐 치명타가 될 겁니다. 지금 미 대선 토론회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더 남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10월 23일에 CNN이 제안한, CNN이 한 번 더 하자. 해리스가 Why not? 나 자신 있어. 또 하자. 라고 했어요. 원래 트럼프는 모든 인생을 바라보는 프리즘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인생을 바라보는 몇 가지, 이걸 이해하셔야 트럼프의 행동을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하노이 때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딜이 된다고 예측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실패하시는 이유가 트럼프를 겉으로만 이해하셔서 그렇습니다. 트럼프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프리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피아 멘탈리티. 이거 전 세계에서 저만 쓰는 표현인데요. 이 사람이 뉴욕의 마피아와 같은 멘탈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통과. 마피아 멘탈리티라는 프리즘으로 트럼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프리즘은 이 사람은 UFC, 뭐 권투 경기 이런 걸로 인생을 바라보는 프리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이 UFC나 이런 기준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우리 복싱이나 UFC 보면 다시 한번 하자. 챔피언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트럼프는 그게 이제 DNA에 박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이 되게 말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 루저들이 다시 하자 그러는 거지. 그런 거 보니까 해리스가 졌네? 내가 이겼네? 본인의 무의식에는 자기가 졌다는 거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스핀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트럼프를 이해하는 프리즘이고요. 마지막 프리즘은 많은 한국 분들도 알고 계시는 인생의 모든 건 부동산 거래의 관점에서 해석하십니다.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어렸을 때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아버지의 트라우마 프리즘. 그러니까 아마 오은영 박사님 같은 탁월한 분이었으면 아마 이거 가지고 아마 트럼프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마피아 멘탈은 뭔데? 짧게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FBI 국장이 그 트럼프가 당선돼서 트럼프한테 보고하러 갔어요. 충격에 빠집니다. 보통 다른 전임 대통령, 보수 대통령, 진보 대통령 누구든지 간에 첫 질문이 지금 미국의 안보 상황이 뭐가 위험한 거예요?
이걸 묻죠. 트럼프의 첫 질문. 너 나한테 충성할래 말래? 아, 실제로요? 실제로. 코미가 굉장히 충격에 빠져가지고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만나본 대통령들은 보수든 진보든 자기에게 충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을 지키는 거.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뭐지? 이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거는 코미가 충격에 빠진 이유는 마피아랑 일을 안 해보셔서 이게 그런 마피아의 멘탈은 뭐였죠? 대통령직이 아니잖아요. 보스를 지키는 거, 보스의 이익이잖아요. 갬비노 패밀리, 갬비노의 이익이지 그 마피아 회사 전체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이 프리즘으로 이해하시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위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도 여쭤보기도 했는데 이제 지난 과거가 미래를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해리스는 부통령으로서는 잘했는 건가요? 잘 못했죠. 잘 못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토론회든 앞으로 이제 트럼프 쪽에서도 공적할 수 있는 충분한 덜미들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억울합니다. 해리스 입장에서. 뭐가 억울하냐면 원래 부통령이라는 지위 자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포지션이에요. 옛날엔 그래서 이제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뭐 그냥 그 일부는 자명정 시계와 같다. 가만히 고정돼 있으면서 왔다 갔다 추만.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 오늘날 현대 미국 정치에서는 존재감은 있습니다. 전제는 대통령이 적절한 미션을 줬을 경우, 그리고 충분히 협의할 그 자세가 돼 있을 경우. 오늘날 가장 화합이 최고의 케미가 오바마와 바이든 조합. 그러니까 오바마라고 하는 어떤 아직은 외교안보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러나 바이든은 그냥 살아있는 외교안보의 역사잖아요. 오바마가 많은 경우 NSC 회의를 할 때, 국가안보 회의를 할 때 바이든의 의견을 물어봤고 바이든이 뭐라 그러면 부통령으로서의 존재감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아우라가 있는 거죠. 감히 누구도 개길 수 없는. 그런데 해리스에게 바이든의 미션이 적절치 못했어요. 해리스에게 준 바이든의 미션이 이민 문제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어떤 일부 아주 시니컬한 평론가는, 미국의 평론가는 뭐라고 표현하냐? 야, 그거는 세디즘 아니야? 가학적. 본인이 다루지 못했던 어려운 이슈를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제갈공명이 온들 해결할 수 없는 이슈가 이민 문제거든요. 지금 오늘날 지금 같은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아니 그걸 세디스트도 아니고 갓 부통령이 된 사람에게 왜 주는가. 그래서 이게 해리스의 가장 큰 취약점이 돼버렸죠. 물론 여기서 오해가 있는데 해리스한테 이민 문제를 총괄적 개혁을 부여한 건 아니었고요. 그 멕시코 대통령과의 협상이나 이런 걸 부여했고 뭐 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건 사실상 그 디테일을 기억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민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못한. 하지만 국가안보회의라든지 중요한 회의에서 해리스는요. 검사 특유의 통찰력 있는 질문들을 잘 던졌고요. 특히 여성과 소수자의 시각. 바이든이 좀 약간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 좋은 질문들을 모든 회의에서 던졌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그 예산안 알겠는데 그럼 그 예산안이 장애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보통 이런 걸 잘 던지기는 어렵잖아요. 이 질문을. 우리가 기재위 회의나 그 이제 국회 기재위 그 청문회 이런 것 보면은 그런 질문 잘 안 던지잖아요. 근데 해리스는 수십 년 검사 시절서부터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죠. 하지만 우리 유권자들이 국가안보회의록을 보지는 않잖아요. 해리스 입장에 억울하죠. 억울해도 할 수 없죠. 선거라는 건 그 개념의 싸움인데, 퍼셉션의 싸움인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통령 시절에 업적이 없다라는 걸 가지고 해리스의 내공을 평가하면 오산이다. 저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생각보다 잘할 것이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성 중에 하나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본인이 많이 알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전문가는 수두룩 할 테니까. 그럼요. 외교안보에서 걸어다니는 전설 바이든이요. 외교안보에서 오판 많이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빈라덴 암살 작전에서 먼저 바이든 의견을 물었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외교안보 전문가니까. 하지 말자 그랬어요. 만약 오바마가 그걸 하지 않았으면 그럼 오바마의 최대의 업적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 해리스가 박한 평가를 받는 건 본인 입장에선 억울하다. 하지만 인생이 다 그런 걸 어떡하겠느냐. 오바마 얘기도 있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금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고 정경심 발표하지 않았나요? 이런 거는 당연히 플러스가 크겠네요. 엄청나게 크죠. 이 미국의 민주당에서 오바마 패밀리, 빌 클린턴 패밀리, 여기에 그 말하자면 대주주라고 말하면 너무 과장일까요?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날은 클린턴 패밀리보다 오바마 패밀리의 영향이 더 커요. 그런 점에서 그 해리스가 후보 교체 직후에 이제 오바마가 언제 지지를 보내느냐가 결정적인 이슈였는데 빨리 하지 않았어요? 빨리 했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오바마가 유일하게 연설 능력에서 질투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한 명 있습니다. 부인 미셸이 더 뛰어납니다.
부인의 전당대회 연설, 또 남편 오바마의 전당대회, 이 부부의 연설이 그 전당대회에서 해리스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줬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 두 부부의 캠페인 테일러 스위프트와 함께 시너지를 낼 겁니다.